안녕하세요. 지난번 제1탄 큐레이터가 알려주는 미술작품 보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피카소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잘 모르는 분들도 피카소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피카소가 현대 미술, 또 미술에 끼친 영향이 크기도 하고 또 대중적인 작가이기도 해서 피카소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또 마침 피카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기도 해서 시기도 맞는 것 같아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탄 큐레이터가 알려주는 미술작품 보는 법을 하면서 우리가 작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작품 하나만 달라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삶, 또 그가 살았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면 작품이 훨씬 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카소도 그런 대표적인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는 특히 그가 만 20세 때부터 70년 이상을 93세에 죽었거든요. 프로페셔널 작가로 활동을 했어요. 개인 작품 수가 거의 3만여 점이었어요. 3만여 점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거의 하나씩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이런 그림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세라믹도 있고 조각도 있고 특히 그가 매일 이렇게 했던 데상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거의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그림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에는 그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삶을 이해하면 훨씬 작품 이해가 쉬워요. 근데 선생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이제 어떤 사람은 아마 명예일 수도 있겠네요. 또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피카소에게 명예와 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마 미술사에 있었던 수많은 작가들 중에서 피카소만큼 그렇게 살아생전에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의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은 여자였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제가 사랑에 빠졌다고 참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피카소가 만났던 여자들은 그에게 영감을 줬지만 그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거든요. 그래서 피카소가 거의 70년 이상의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시기별로 새로운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작품 스타일이 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70년간 스타일을 몇 번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가 어떤 정점을 지금 좀 속된 말로 하면 잘 팔리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게 정해지면 평생 그 스타일이 가요. 지금 떠오르는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 작품으로 평생 가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피카소는 그 작품 경향이 몇 번 변해요. 그리고 바로 그의 그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되어줬던 게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그 부제목이 피카소와 여인들입니다. 피카소는 살면서 정말 수십 명의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 또 그의 작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5명의 그 여인들과 피카소의 작품의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카소는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말라가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해변에 있는 그 휴양지죠. 그리고 바로 옆에 그라나다가 있어요. 그라나다? 예, 바로 거기에 아람브라 궁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이 안달루시아 지방은 당연히 아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스페인 한가운데에 왜 이런 아랍 궁전이 있게 된 걸까? 그거는요, 스페인이 바로 그 아랍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유럽에서 이 북아프리카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스페인일 거예요. 그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여기 모로코, 또 알제리, 튀니지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그 아랍의 문화가 있었고 제일 먼저 유럽을 건너오면서 스페인을 정복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도 그 아랍 문화 궁전이 있고 그 곳곳에 아랍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 피카소의 피에도 아랍의 피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스페인 그 남부에는 아랍의 피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제 아까 다시 말라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미술교사인데 피카소가 한 뭐 7, 8살 때 그렸던 그림을 보고 와, 될 놈이다. 이 피카소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전격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14살 때 유명한 그 미술학교가 있는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보내요. 이제 스페인 하면 마드리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바르셀로나 또한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근데 이쪽은 이 마드리드와는 조금 다른 결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에서 공부를 하고 드디어 그가 20살 때 파리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이 당시 파리는 국제도시였고 특히 현대미술, 당시로서는 현대미술의 메카였어요. 그 이제 루이 14세 이래로 프랑스가 이제 유럽의 거의 문화 중심지가 되어 있었죠. 그 이후 뭐 로코코 시대, 네오클래식이 신고전주의예요.를 지나서 드디어 인상주의가 꽃을 피우게 돼요. 그래서 피카소가 1900년에 유학을 갔을 당시에는 이미 뭐 고흐, 또 뭐 세잔느 이런 사람들이 다 파리를 지나갔고 스쳐갔고 특히 뭐 모딜리아니 이런 작가들도 피카소가 다 몽마르트에서 만났어요. 피카소가 처음에 와서 파리 몽마르트로 가게 되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탄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시 몽마르트는 파리의 제일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값도 싸고 그리고 거기에 물랑루즈 같은 유흥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작가들이 모여 살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피카소가 파리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떠세요? 이 피카소는 원래 피카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거든요. 이거 좀 슬퍼 보이지 않으세요? 눈도 퀭하고 이 얼굴도 이렇고 20대 초반에 왔는데 와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기가 뭐 스페인에서야 날고 기는 천재라고 했지만 뭐 누가 알아주나요? 파리에 유명한 사람이만 즐기했는데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파리에 그의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가 이제 여자 문제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피카소의 재능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선생님들이 내가 오늘 너무 우울해, 너무 슬퍼. 만약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연을 당했어. 또는 너무나 슬픈 일이 있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실래요? 제 생각에 아마 많은 분들이 회색으로 그리지 않을까요? 이 겉에를 막 회색하면서 나의 기분. 그런 거예요. 피카소 또한 자기의 너무나도 슬프고 우울한 시대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피카소는 여기 청색을 썼죠. 그래서 아주 그 청색 중에서 칙칙하고 저 인생이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바로 당시 피카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청색 시대입니다. 이번에 그 피카소의 작품들이 파리에 있는 피카소 뮤지엄에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에는 이제 중요한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피카소 미술관이고 피카소 미술관은 어떤 하나의 작가를 그 주제로 해서 지어진 미술관 중에서도 굉장히 그 뛰어난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20살에 파리에 온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계속 파리에만 산 것은 아니에요. 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많은 집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카소가 만 26세 이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미술사에 정말 한 장을 장식하게 돼요. 자, 이 그림을 보니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봐도 영 탐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엔 이런 게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이 바로 인상주의 바로 전 시대에 있었던 네오클래식의 대표주자인 앵그리의 작품입니다. 루브르에 가면 볼 수 있죠. 그림이라고 하면 이래야죠. 지금 이 여자를 보니 얼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 팔과 우와 S라인과 이 발끝까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 볼 때마다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 비단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을까? 정말 비단이 막 사각사각하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 그림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 머릿속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피카소가 이런 걸 내놨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지금 우리가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뭐냐고. 아까 앵그르의 그런 오달리스크와 너무 달라요. 저 여자는 몸 어디 갔어? 다 막 가슴 삐죽삐죽. 그리고 이건 얼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이 사람은 뭐야? 이거는 뒤 모양인데 왜 여기는 앞이지? 정말 그림 같지도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왜 그렇게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요거를 이해해야죠. 이 피카소가 이 작품을 그릴 무렵 바로 전에 이 당시의 예술가들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1850년이 지나면서 사진이 발명되고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사실적인 묘사를 하자면 사진이 더 정확하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예술가들은 뭘 그려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 제가 1탄에서 설명드렸죠? 고흐가 이런 작품을 그립니다. 자, 이게 어디 앵그르의 그 얼굴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발라놓고 제 얼굴이지만 이래요? 안 그렇죠? 근데 고흐는 당시 이거를 통해서 그 당시 자기의 느낌,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건 뭘까요? 이 고갱에 이 타히티 여인이 나왔을 때도 당시 미술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까 보여드렸던 앵그리의 작품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지금 이 여자의 팔뚝을 보세요. 뭐 이렇게 우람해. 그런 오달리스크와 너무 다르죠. 또 여기 보이는 이 발 보세요. 너무나 막 건장하고 원근법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여자의 얼굴. 그 전까지 이 작품에서는 가능한 한 사실적인 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선을 그렸다가 다 지웠어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갱은 아예 그림을 까만 선으로까지 남겨놨어. 그리고 그림이 너무 평면적이잖아요. 뭘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 예술가들은 더 이상 사실대로 묘사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또 많이 보셨던 모딜리안이 있잖아요. 바로 피카소가 그 몽마르트에 있었을 때 같이 만났으니까. 모딜리안이 그 유명한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보니 너무나 당시 사람들의 성정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게 그런 앵그리가 그렸던 고전주의 기법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그 예술가들은 특히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그 고전과 똑같이 그리는 것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되었던 것이죠. 피카소의 야심작이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의 화폭에 여러 가지 시점이 동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게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 고흐, 또 모딜리아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작품들, 그게 다 하나의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 얼굴 나왔지, 얼굴 나오고 등 나왔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앞얼굴인데 등이에요. 피카소가 한 거죠. 뭐 어때? 어차피 그림인데. 내가 보기에 이 여인을 가장 잘 표현한 거는 얼굴과 등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또는 저렇게 옆이 나와야 돼. 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 전에, 바로 피카소 전에 여러 예술가들이 실험을 하면서 특히 세잔느가 이런 여러 가지 시점을
섞는 것, 하나의 화폭에 여러 개의 관점에서 보는 작품을 처음에 그렸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하는 말 중에 내 작품의 아버지는 세잔느란 말을 많이 합니다. 세잔느는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작가는 아닙니다. 미술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도 세잔느를 거의 마지막에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짧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동안 정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던 세잔느의 작품이 이해된다면 대박 사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 여러 개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병을 보세요. 어때요? 저는 이 병이 딱 놓으면 이렇게 너프로 그린 것 같아. 앞에 이걸 그렸어요. 병을 앞에서 보고 내가 그렸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죠? 이거는 요쯤에서 본 것 같아. 병은 이렇게 봤으면 얘는 이렇게 봤어. 그럼 이거는, 이 사과는 약간 위에서 봤네? 세잔느는 왜 이렇게 그렸냐고요? 세잔느 생각에 내가 병을 가장 병같이 보이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과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바구니에 담긴 사과가 너무 사과 같아. 이런 실험을 세잔느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피카소는 정말 무릎을 탁 짚어지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냥 개발사발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을 재구성한 거예요. 세잔느는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자, 세잔느는 모든 사물을 포함해서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세잔느가 수없이 그렸던 동그란 이런 구와 또 원형, 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요게 이렇게 쫙 보라고. 네, 그렇죠? 원통 모양, 또 추 모양 이런 식으로 사물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더 나아가서 큐비즘이 된 거죠. 또 세잔느는 이게 세잔느가 살던 프로방스 지방에 이 생빅토아르 산인데요. 프로방스 지방은 이렇게 남프랑스에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제가 여행지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곳인데요. 세잔느도 파리에 와서 파리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격도 좀 무뚝뚝하고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잔느는 좀 살만한 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아까 보여드렸던 사과를 그리고 또 사람도 그런 세 가지 형태, 원추, 또 원통, 구 이런 형태로 쪼개는 그림을 수없이 실험을 합니다. 또 이 생빅토아르 산은 뭐냐면은 이 산의 원근법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 산을 원근법이라면 여기가 더 크고 저긴 작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색상으로 이 원근감과 볼륨을 표현한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이게 피카소 작품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피카소는 여기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냐? 사람이 귀신으로 보이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쪼개본 거예요. 그리고 또 시점도 여러 개 구성해보고 원근법을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큐비즘으로 발전하게 되죠. 나중에는 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사람을 쪼개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이집트 벽화의 영향을 보거든요. 해아래 새로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피카소의 어떤 엑셀런트한 점, 피카소의 제가 위대하단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 피카소의 어떤 그런 엑셀런트한 점, 그건 뭐냐면은 피카소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집트 벽화인데요. 이 벽화를 보면 자, 이 사람 어떻게 그렸나요? 이게 이집트 벽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얼굴 옆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슴은요? 가슴은 앞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다리는요? 다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옆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고대인들이 그림 그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 작품들을 보니까 이제 루브르에 가시면
이집트 이 벽화를 재현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게 모형으로 작게 해놨는데 그 안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떠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너무나도 묘사가 정확해요. 특히 이 새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도 막 그려놨는데요. 지금 나일강의 어류도감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림 그리는 솜씨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묘사하는 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얼굴은 옆으로, 가슴은 앞으로, 다리는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사람답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다시점이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하나의 화풍에 여러 가지 시점을 섞은 거잖아요. 또 피카소는 이 아프리카 미술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시에 그 20세기 초잖아요. 그때 막 그 제국지 있으면서 아프리카 막 식민지 막 많이 갔잖아요. 또 요거는 뭐냐면 피카소가 이 마스크를 보고 그려본 거예요. 사람을. 저것도 저 마스크를 보고 그려본 거예요. 어떤가요? 여기 이거 그렇죠? 또 이 작품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아프리카 가면인데요. 피카소 자화상입니다. 너무 자기같이 그렸어.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은 얼굴하고 꼬리는 황소인데 이 몸은 사람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너무 자기잖아. 그리고 저 가면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눈도 빨갛게 묘사를 했어. 정말 여자만 보면 이렇게 달려가는 피카소 자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가면, 아까 그 가면에서 응용된 거죠. 큐비즘은 좀 더 응용해서 그린 건데 어때요? 이 피카소와 닮아 있지 않나요? 뭐가 닮아 있나요? 형태는 똑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피카소를 똑같이 그린 것보다 여기에서 더 피카소의 성격이 보여요. 어떤 단호함, 의지, 자신감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제 피카소는 드디어 첫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그 상대는 그 올가라는 러시아 발레단의 무용수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러시아에서 좀 사는 집 딸이었어요. 피카소보다는 10살 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1917년경에 만났으니까 피카소는 만 36? 올가는 한 만 26쯤 됐겠네요. 그래서 만나서 이 올가가 발레리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실루엣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당시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피카소가 너무나 바람둥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그리고 작품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올가와 결혼 이후 피카소의 화풍이 약간 변합니다. 그 막쪽에서 그렸던 큐비즘에서 어찌 보면 다시 약간 고전주의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혹자는 올가가 큐비즘을 싫어해서 그렇게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피카소가 올가와 결혼을 하면서 정말 부르주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둘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리를 잡은 곳이 파리의 신흥 부자들, 신흥 부르주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 또 피카소가 그 큐비즘을 막 이렇게 실험해 보고 있었는데 그 큐비즘을 사겠냐고요. 그 부르주아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 또 너무 고전주의적이면 좀 고리타분하잖아. 그러니까 그 취향도 살려주면서 약간 현대미가 가미된 이런 작품을 그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나 올가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올가가 이 부르주아적인 여자였거든. 굉장히 그 취향이 그랬어요. 그리고 둘이 그 살던 집도 굉장히 올가의 취향에 맞춰서 고른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었고 또 첫 아들을 보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폴 피카소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파올로예요. 그 스페인 말이죠. 파올로가 그 사우파울로 있잖아요. 이게 사우파울로가 그 성 바울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파올로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이렇게 삐에로 복장을 한 사람들을 많이 그렸어요. 자기 자신이 무슨 약간 그런 그래 맞춰주는 광대라고 생각했나? 그래서 뮤지시안이나 또 이런 광대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피에로 복장을 한 귀여운 4살 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폴의 인생은 참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 폴을 낳고 곧 그 올가와 피카소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피카소는 원래 몇 년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의 사이가 너무너무 악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뭐 폴이 정신적으로 건강했겠습니까? 그 작품을 그린 거고 이게 이번에 그 전시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 전시에 있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이번에 좀 신경을 썼어요. 그렇지만 제 강의는 이번 전시 해설을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시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딴 때보다는 좀 중요한 작품들이 왔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디 피카소 미술관에서 보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의 50% 이상은 전시에는 없는 작품이지만 피카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아무튼 이제 피카소가 결혼해서 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제가 하나 참 재밌는 작품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번 전시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피카소의 그런 번뜩이는 천재성이라고 할까? 그런 재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거 뭐 같으세요? 보니까 악보도 있고 악기 불고 있고 이거 음악가대 같지 않으세요? 네, 이 제목이 새 음악가대. 뭐 한국말 번역은 3명의 악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겠죠. 약간 좀 광대 복장 비슷한 그 느낌 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걸 빠삐에 콜라주라고 하죠. 종이를 오려 붙여서 만든 거예요. 여기 원근법도 없고 사람을 그대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분위기가 막 살아나지 않으세요? 너무나 지금 우리 이 감성, 현대인의 감성에도 맞으면서 여기를 정말 고전주의 기법으로 똑같이 사람을 그리고 뭐 여기 수염 났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3명의 악사의 이 흥겨운 분위기 이런 것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이 색상으로 했고 또 이걸 오려서 그 특징을 잡아낸 게 너무나 절묘하잖아요. 이 피카소의 그런 어떤 그런 번쩍이는 그런 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이번 전시의 그 포스터더라고요. 이 포스터에 나온 작품은 아마 제일 중요한 작품이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이번 전시 작품의 수준이 어떻거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외국 그 뮤지엄에서 작품을 가지고 오면은 보통 선전은 굉장히 요란하게 하는데 실제 중요한 작품은 몇 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100점이라고 했지만 한 10점도 안 되는 나머지는 다 데생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물론 과반수 이상은 다 데생이나 도자기지만 그게 또 좀 중요도가 있는 작품이고 이 정도면 피카소의 전체 작품에 그래도 제가 5점 만점을 한다면 한 3.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바로 피카소가 2번째 만났던 여인이에요. 발테라는 프랑스 여자인데요. 이제 올가와 사이가 벌어질 때쯤 이 마리 테레즈를 만나서 그냥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소녀였어요. 피카소가 마리 테레즈를 처음 본 것은 마리 테레즈가 16에서 17을 막 넘어갈 무렵. 그때 피카소는 45세 아저씨였어요. 부러우세요? 당시 그 파리에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 있거든요. 그 앞을 지나는 마리 테레즈를 보고 너는 반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는 피카소인데 당신과 나는 정말 이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마리 테레즈가 그걸 아나요? 그 한국 나이로 하면 겨우 고2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 테레즈의 내 부모님한테 공을 들여요. 그래서 거의 1년을 막 공을 들이고 이 엄마 초상화도 그려주고 막 그러면서 그 동거의 허락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17살 딸을 또 동거를 허락하나요? 물론 당시 마리 테레즈는 피카소가 누군지 잘 몰랐지만 부모는 피카소의 명성을 알고 있었겠죠. 피카소가 45이면 이미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마리 테레즈하고 동거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 올가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아파트를 구해서 둘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작품 경향이 변하죠? 이걸 보면서 어떠세요? 저는 이 마리 테레즈를 똑바로 그리진 않았지만 이거 보세요. 피카소가 시점을 섞었네. 코 옆모습, 눈동자도 막 이 밖에 똑같이 안에다 그린 건 아니잖아요. 푸른색이지만 아까 청색 시대의 파란색과는 달라. 뭔지 모르지만 싱그럽지 않나요? 신선하고 싱그럽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뭐 어떤 사람을 막 입체적으로 그리지도 않았고 명암을 줘서 볼륨감을 준 것도 아닌데 어떤 우리에게 이 여자의 특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잖아요. 파리의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또 이 프랑스의 아주 멋진 지역의 성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또 마리 테레즈하고 계속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돼요. 그때 이게 마리 테레즈를 그린 건데요. 마리 테레즈는 굉장히 풍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 테레즈를 그린 걸 보면 항상 풍만한 가슴과 이 풍만한 엉덩이가 늘 나와요. 그리고 또 마리 테레즈를 하면은 항상 얼굴의 특징이 이렇게 마리 테레즈 코가 늘 이렇게 메구리 코였나봐요, 마리 테레즈가. 그래서 이런 식의 조각을 막 합니다. 당시 마리 테레즈를 만나면서 이런 식의 조각을 많이 하는데요. 마리 테레즈의 이 몸이 풍만하고 마치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각은 정말 마리 테레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 테레즈는 이렇게 생긴 여자였어요. 실망하셨나요? 아까 제가 말한 이런 식의 조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돌을 이용해서. 그런데 싱그럽잖아요. 만났을 때는 이런 손이었어요. 이 데생을 그리면서 피카소가의 그 마리 테레즈를 보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마리 테레즈는 참 불행해요. 피카소가 뭐 한 여자한테 오래 가지 않으니까 마리 테레즈도 한 9년쯤 후에 피카소가 떠나가거든요. 그리고 평생 피카소를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피카소가 죽고 4년 뒤에 자살을 해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죠. 또 아까 제가 피카소는 그 사람을 똑같이 묘사해서가 아니라 특징을 잘 잡아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그 사진의 여자랑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잊어버리셨나요? 어떤 사진인지? 자, 비슷하지 않아요? 마리 테레즈 이것도 마리 테레즈를 그대로 그리진 않았지만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정말 건강하고 볼륨감 넘치는 그런 마리 테레즈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색을 통해서 마리 테레즈를 그린 색들은 다 이렇게 평온하고 또 뭐 꿈 이런 걸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둘이 어떤 사이였었나는 이번에 온 수많은 데생을 보면 아마 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마리 테레즈가 낳았던 딸의 모습인데요. 마야라는 딸이에요. 어때요? 이 얼굴에 피카소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딸을 낳고 나서 드디어 올가한테 발각이 돼요. 그 당시 마리 테레즈가 이제 동거를 막 숨기고 있었는데 이 딸을 낳았다는 게 그 좁은 파리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가가 정말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항상 그 멀어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짐작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올가는 너무나 화가 나서 폴을 데리고 그 남프랑스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카소가 붉은 의자에 앉아있는 올가를 그린 건데요. 아까 처음 결혼했을 때 그린 모습과 보세요. 피카소 정말 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는 물론 그 발각되기 전인데 저는 이미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남편 집에 들어오지 않아. 그림에 막 이상한 여자 맨날 등장해. 그거 왜 몰랐겠어요, 뭔가. 그래서 올가가 오면은 그냥 바가지를 긁었겠죠. 누가 그거를 참고 보겠어요. 붉은 의자에 앉아있는 누드라고 제목을 싹 했지만 누가 봐도 올가라는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거 사람 모양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 이거는 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피카소
피카소만 한 말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 피카소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올가와의 사이만 그랬겠어요? 1935년 무렵에 말이 그렇게 빠져 있고 모든 작품에 영감이 되어줬고 자기가 뮤즈라고 했던 이 마리 테레즈도 이제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마리 테레즈 아닌 줄 알았어요. 일단 금발도 아니고 막 이랬는데 코를 보니까 맞네. 그리고 이 시기를 보니까 맞네. 1936년에 이미 끝났을 때였거든요. 헤어지고 나서도 자기 죽을 때까지 이 딸하고 마리 테레즈에게 계속 그 생활비를 보태줍니다. 자기가 일단 아기 낳고 헤어지고 그런 여자들한테는 끝까지 생활비를 보태줬어요. 일단 피카소가 이제 가끔 찾아오면 너무 좋아하죠. 마리 테레즈가. 피카소 잔인한 사람이야.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얼굴을 보세요. 이거 마리 테레즈 얼굴인데 너무 슬퍼 보이지 않나요? 정말 여자가 사랑을 잃은 이 마리 테레즈에게 피카소는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늘을 잃은 그 표정. 이 거울에 마리 테레즈가 보이지 않아. 너무나 슬픈. 아마 아침 단장을 맞춘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게 시계를 찬 여인인데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매니큐어도 칠하고 막 이랬지만 여전히 피카소가 그 마리 테레즈의 가슴 그렸지만 이래봤자 이때 나이가 26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인간의 마음을 믿나요? 피카소의 마음을 믿나요? 그냥 한번 불고 지나가는 바람을 믿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 헤어지기 이미 마음은 떠났어요. 1935년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연민이었을까? 그 마리 테레즈를 그렸는데요. 이거 보면서 저는 꼭 감옥 같아요. 이 옷도 꼭 죄수복 옷 같고 그 창살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마리 테레즈의 눈물 같기도 하고. 피카소라는 사람의 그 사랑에 갇힌 그런 포로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파란색이지만 이제 이게 빛을 많이 잃었잖아요. 자, 이게 이번 포스터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피카소가 그렸던 그 파란색과 달라요. 이것도 역시 헤어지기. 이게 마지막 헤어지는 여인에게 준 그런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이미 마음은 떠났고 마지막 그런 작가의 그런 연민의 마음일까? 그린 작품이에요. 이제는 어떠세요? 똑같이 아까처럼 다 이렇게 매니큐어를 늘 칠했었나 봐. 마리 테레즈는. 그랬지만 이 눈이 너무 슬퍼 보이지 않아? 전 이 눈이 너무 슬픈데 여기 이 푸른색이 덜 슬퍼 보인다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한창 마리 테레즈 만나서 막 그냥 거의 한창 빠져 있을 때 그린 작품이거든요. 이 얼굴 보세요. 벌써 여자가 얼굴에 막 생기가 있고 빛이 나잖아. 자, 그런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이런 자신감 있고 생기 있는 모습과 조금 전에 같은 푸른색이지만 그 우울한 얼굴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피카소 시선이지 뭐겠어요? 늘 이렇게 봤던 시선이 이제 거두어지니 마리 테레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피카소의 이 마리 테레즈와 이별을 갖고 온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노라 마르라는 여자였어요. 여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실망하셨나요? 예쁜 사진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그래도 가장 중간 사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몇 장의 사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피카소는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내면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아까 마리 테레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마리 테레즈는 좀 싱그럽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백치미 이런 거였는데 정말 피카소밖에 모르는 이 여자는 보니까 어때요? 성격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 여자였습니다. 당시 그 미술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간다는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미술 잡지에 기고도 했어요. 그래서 미술 기자로도 활동했던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 피카소를 만나게 됐냐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피카소를 좀 꼬신 것 같은데, 당시 피카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 미술계에 있었으니까 서로 이제 안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페인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뭐 불어나 스페인어나 사실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그 필생의 역작이라고 하는 게르니카죠. 이 작품에 저 여자가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당시에 스페인은 그 프랑코의 독재에 있었어요. 근데 피카소는 거기에 막 그 반대하고 내가 프랑코가 살아있는 한 스페인을 들어가지 않겠다. 막 이래서 프랑스에 죽을 때까지 살게 된 이유도 처음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937년에 이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면서 각 국가마다 그 대표하는 그 예술 작품을 걸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스페인에서 그 프랑코에 반대했던 그런 지식인들이 피카소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과 성향이 같으니까 그 스페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나 프랑코에 저항하는 그런 작품을 그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피카소가 막 이렇게 뭐를 그릴까 찾고 있던 중 그때 나치가 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을 폭격하게 됩니다. 바스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프랑코가 거기에서 자기한테 막 저항을 하니까 나치한테 여기다 폭탄을 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맞아요. 우리 광주 항쟁 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도라마르라고 합니다. 뭐 기자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화를 걸어서 울부짖으면서 지금 거기에 이런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울부짖었대요. 그래서 이 게르니카를 그릴 때 이 도라마르가 이 모든 장면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둘이 거기서 어떤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피카소는 그 이제 역작 게르니카를 하는데 이 작품이 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그 피카소 대작 중에서 이게 그 마드리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비뇽의 아가씨들, 또 이 게르니카 가장 큰 대작은 이번에 오진 않았습니다. 올 수 없겠죠. 그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인데, 이거는 당시 이 여자를 보세요. 막 울부짖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울부짖는 여자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지만 그 비탄함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그 큐비즘으로 사람을 막 조각조각 내던 피카소에게 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울부짖는 사람들, 찢어진 사람들은 어쩌면 참 좋은 소재였을 거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작품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776, 350, 그러니까 뭐 3.5, 7.8m니까 굉장히 큰 대작이죠. 이게 막 이 말조차도 울부짖는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알릴 때 도라마르가 막 울면서 막 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여인을 그렸어요. 근데 사실 저는 도라가 피카소 꼬시려고 전화한 거였거든요. 아니 그걸 왜 꼭 자기가 알려야 될 이유가 있나. 또 뭐 여자라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이렇게 자기가 여자한테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자들에게 좀 인기가 많았었나 봐요. 뭐 그만한 명성과 그 부가 있는데 피카소하고 한번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또 이 도라가 나중에 이 여자는요 피카소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93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 도라마르도 한 8년 만에 헤어져요. 그리고 그 피카소에게 또 2명의 아이를 준 프랑스와즈 질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도 피카소하고 사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피카소의 그 여자 관계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버림받았을 때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항상 피카소에게 막 울면서 좀 히스테릭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그 소식을 바스크 지방 포크 소식을 알린 사람이 도라이기도 해서 이런 울고 있는 여자 시리즈가 많은데 나중에 도라가 회고하기를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다 이랬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보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피카소 작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프랑스와즈 질로라는 프랑스 여인입니다. 이 프랑스와즈 질로가
피카소를 만난 1943년에 만 22살이었어요. 꽃다운 나이죠. 그때 피카소는 이미 62살, 40살 전화네요. 만났는데 이 프랑스와즈 진로가 어느 날 이렇게 뭐 식당가 레스토랑 있기도 한 그런 카페? 그런데 노라와 식사하고 있는 피카소를 봤어요. 그리고 대담하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합니다. 프랑스와즈 진로는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여자였고 이 굉장히 그 부유한 집, 파리에서 아주 그 부촌의 부유한 집 딸이었고 또 부유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늘 그림을 그렸고 그랬는데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려고 캠브리지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와서는 그 아버지는 그림보다는 프랑스와즈가 법을 공부하기 원해서 다시 또 소르본네에 가서 법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그림을 좋아했던지라 자기가 다시 그 모자르라는 그 국립미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피카소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죠. 프랑스와즈 진로는 굉장히 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 피카소가 이 여자를 보는 여신같이 받들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와즈 진로를 만나서 이 프랑스 남부의 아주 멋진 곳에 살게 돼요. 그 엉띠브라는 곳에 지금 이 피카소의 미술관도 있거든요. 그곳에서 사는데 이 작품을 찍은 카파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죠. 그래서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즈 진로는 그 아기를 원치 않았는데 피카소가 너무너무 아기를 낳아달라고 해서 1902 바로 전 47년과 49년 두 명의 애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그 이제 피카소가 집에 있는 진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진로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프랑스와즈 진로의 모습입니다. 피카소 소개하는 영상 등을 보다 보니 이름을 질롯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프랑스 이름으로 하면 끝에가 무음이기 때문에 프랑스와즈 진로예요. 원래 이름은. 이렇게 정말 프랑스와즈 진로를 그대로 그리진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피카소가 생각하는 프랑스와즈 진로의 모습이잖아요. 지적이고 우아하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클로드와 팔로마라는 오빠와 동생이죠. 그 두 아이를 낳게 되면서 한 번도 이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이게 피카소의 조각인데요. 이 생활 속에 있는 것 이게 뭐냐면은 이거 뭐같이 보이세요? 이거 자동차잖아요.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이게 뭐예요? 원숭인데 지금 그 아기 젖을 주는 원숭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게 무슨 약간 바구니 뭐 한국말 말하면 바가지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생활 속의 소재로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꼬리 부분을 보세요. 저 후라이팬 뒤에 꼬리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그 파리 피카소 미술관에 있는 두 개의 조각인데요. 지금 이거 염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그 남부 해변에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집에서 뛰어노는 염소 뭐 이런 거를 소재로 많이 소재로 많이 작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했던 게 이것도 역시 바구니거든요. 여기다 석회를 바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게 너무 작품이 잘 나와서 청동으로 또 뜨게 됩니다. 여기 다리 같은 데도 이거 뭐라 그러나 과자 찍는 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어떤 또 하나 조각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한국에 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줄넘기 하는 소녀. 소재가 다 뭔지 보세요. 이거 과자 틀이잖아요. 요거는 바구니. 이런 것도 역시 이거 과자 찍어내는 거. 그래서 아마 줄넘기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진로를 이게 불어로 얘기하면 꽃 여인이란 뜻인데 그때 자기 생활이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웠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 가슴에서 있잖아요. 그 마리 테레즈를 했을 때 그 에로틱한 가슴보다는 아까 그 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원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좀 아마 그 젊은 엄마의 예쁜 가슴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때 이제 그 행복을 느꼈던 피카소인데
진로와도 역시 만난 지 10년 만에 헤어지게 돼요. 그 모든 여자들은 피카소한테 다 버림을 받죠. 근데 프랑스와즈 진로만 유일하게 피카소를 떠난 여자래요. 왜 그러냐면 이 프랑스와즈 진로가 피카소가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만나는데 너무 고통을 받아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러면은 내가 애들을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카소는 지가 나를 떠나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주누비에브와 피카소가 연인 사이였던 게 발각이 된 거예요. 뭐 마리주가 연인이지 완전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아니 감히 나를 내가 짜야지. 그래서 프랑스와즈에게 전화해서 뭐 협박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프랑스와즈가. 그래서 이거는요, 피카소가 그 애들과 다 떠난 휑한 집에서 있는 자기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림자라는 작품인데요. 보세요. 피카소의 그 휑한 마음과, 아마 저거는 프랑스와즈겠죠? 너무나 허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프랑스와즈는 애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카소와의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출간하게 돼요. 그 피카소하고 살면서 피카소가 얼마나 마초였고 또 그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막 책을 써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되죠. 아니, 저도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아직 번역된 게 없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책을 보고 막 노발대발 극대노를 해서 그 전까지는 그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이 피카소 집에 놀러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보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귀여워해줬던 클로드와 팔로마도 끊고, 하여간 그 책을 출간을 막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프랑스와즈 진로는 또 제2탄의 책까지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버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두 아이들을 피카소의 호적에 올리는 법적 투쟁을 벌여요. 그리고 거기서 이겼어. 그래서 재산이 그 두 아이들에게도 가게 되죠. 그래서 둘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갖고 와봤어요. 프랑스와즈 진로 모습이에요. 미국에 가서 작가로 성공해요. 참 아름다움이라는 게 덧없죠. 이거는 90세 때. 그리고 프랑스와즈 진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2022년에 100세. 와, 보통 의지의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프랑스와즈 진로는 미국에 가서 재혼을 합니다. 헤어진 지 2년 만에 재혼을 하는데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피카소에게 받은 뭐 상속 그것도 많고, 자기가 책을 피카소와의 삶이라는 책이 데이트를 치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뉴욕과 파리에 자기의 그 집과 아틀리에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이 여자가 파리에서 활동을 못하게 막 이렇게 좀 방해를 했어요. 뭐 이가 갈리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주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와즈 진로는 이제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 100세예요. 2021년에. 이건 97세 때의 모습이에요. 10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피카소는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프랑스와즈 진로하고 살 때부터 도자기에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막 자기가 떠오르는 걸 막 이렇게 그려갖고 구워낸 거예요. 당시 이게 피카소가 올빼미에 막 빠져 있었어요. 이것도 이 접시를 보면서 또 올빼미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올빼미 보니까 전 이게 어쩐지 이 접시를 딱 보면서 어스름 달빛 아래 있는 올빼미 같지 않으세요? 네, 이게 바로 피카소의 그 번뜩이는 그런 재능인 거예요. 이렇게 그 유명한 거죠. 이 자전거 안장을 보고 소를 생각했어요. 이런 게 바로 발상의 전환인 거잖아요. 피카소는 이 투도 좋아하고 굉장히 소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 미노토루스에 비유하고. 그래서 투 경기를 자주 보러 갔는데, 자, 이게 참 재밌는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여자가 마지막에 만난 자클린 루케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피카소가 살던 그 남부 프랑스의 그 도자기로 유명한 고장이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 세라믹에 막 정말 심취돼갖고 막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점원이었습니다. 피카소를 만날 당시는 26살이었고 이미 한번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딸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가난하게 살았고 막 이렇게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데 피카소가 공방에 갔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뭐 친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 대작가가 당시 피카소는 이미 7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젠 40도 아니고 한 46세 정도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나중에 만난 뒤 10년 만에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있었냐면 피카소가 왜 마리 테레즈하고의 그 불륜이 발각나서 올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남프랑스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카소가 이혼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법에 따르면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줘야 됐다고 합니다. 딱 이혼 소송도 없었고. 그래서 나쁜 놈이지. 올가의 인생은 그럼 뭐야. 그래서 올가가 그때 화가 나서 간 이후로 20년을 더 살거든요. 그때까지 이혼을 안 해줘.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만났던 마리 테레즈나 또 프랑스와즈 질로와도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또 피카소가 또 계산적인 남자니까 또 이혼하고 그럴까봐 결혼도 기피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가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자클린 로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자클린 로케하고도 한 10년 동안은 결혼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뭐 결혼을 하는데요. 하나 재밌는 사진이지. 이게 자클린 로케를 그릴 때 모습입니다. 예, 뭐 꿀뚝뚝이니까 사랑에 빠져있으니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겠죠. 그리고 이 사진이 이 투장에 있는 모습이 참 재밌는 게 얘가 바로 마야잖아요. 그 마리 테레즈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딸이고 이거는 프랑스와즈 질로아에서 태어난 클로드 첫 아들이고 이거는 딸이에요. 팔로마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피카소 속된 말로만 난놈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마지막 여자 이거 애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기 어딘가에 아마 그 파울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들라크루아의 알제리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알제리 아까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알제리의 여인들이라는 건데요. 피카소가 제클린한테 반하게 된 게 바로 이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 들라크루아의 작품에 있는 여인과 꼭 닮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대요. 이것도 북부 아프리카고 그 스페인 남부 아까 맞닿아 있고 굉장히 영향 많이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계속 풍만하고 그 지중해의 그런 그 진한 막 윤곽과 그런 걸 가진 여자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들라크루아는 누구냐면 유명한 작품이죠. 이게 루브르에 걸려 있는데 1789 프랑스 혁명은 아니고요. 1830년 그 프랑스에 다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의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작가입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유로로 바뀌기 전에 프랑스 그 집회에 이 그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들라크루아의 알제리 여인들을 보고 그린 제클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바로 피카소의 키스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그릴 때가 1969년이니까 죽기 3년 전, 90이 다 됐을 때 나이에요. 참 정력도 좋아. 끝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 너무 적나라하게 그렸죠. 자기 대머리 입고 눈 부리부리 너무 닮지 않았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 어떠세요? 피카소의 작품은 정말 똑같이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진 않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보면 잘 표현해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온 작품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2m 또 1m 2m면 그래도 남자 키만 하잖아요. 가로 길이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작품이죠. 피카소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피카소가 그 한국 전쟁 때에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어떤 그 전쟁에 대한 반전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양민을 학살했다는데 게르니카에서 느꼈던 그런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렸죠. 정말 이 사람들의 그 뭐랄까 인간성이 없고 그냥 막 사람을
잔혹하게 그냥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했어요. 뭐 터미네이터인가? 저는 그런 모습을 그렸고요. 피카소는 그 전에 모든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죠. 고야가 그렸던 1808년 5월 3일의 학살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지금 구도가 똑같잖아요. 이거는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쳐들어가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것을 보고 고야가 격분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작품이 이게 바로 그 파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탄생했던 것은 아니고 17세기 프랑스의 아주 고급 주택인데요. 피카소가 죽고 나서 그 작품 수도 어마어마하지만 피카소는 그 외에도 각지 아름다운 것의 성과 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낼 수 없었던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작품을 기증하면 그걸 상속세로 대신해 주겠다. 그건 서로에게 좋은 거였잖아요. 그 자손들도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의 중요 작품들을 대거 기증하게 됩니다. 무려 5,000점이나. 물론 그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가져가고 정말 가치가 높은 그런 작품들로 이 미술관을 만들게 됐죠. 이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들어가는 이 데고요. 그리고 화려하죠 벌써. 그래서 특히 계단도 무척 화려하지만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부조로. 이게 미술관, 이 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전시실이겠죠? 네, 전시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시실. 이건 다시 이제 2014년에 재개관을 했어요. 다시 이렇게 좀 리노베이션을 하고 그 전시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술관은 굉장히 다 갈아엎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살렸어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뮤지엄을 보신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보세요. 아주 잘 만든 뮤지엄입니다. 오늘 이 피카소 인생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줬던 5명의 여인들을 봤는데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카소의 화풍이 이렇게 바뀌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어떠세요? 피카소는 나는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프랑스와 진로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마리 테레즈의 모습, 그것을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그 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그렸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피카소를 천재적인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카소는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에 부와 명예를 가장 많이 누린 그런 예술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미술사에서 정말 그레이트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은 그런 작가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저는 그의 삶이 진실로 행복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 피카소를 만난 이후에 삶이 다 파괴됐어요. 행복한 여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올가 1935년에 그 피카소의 불륜을 알고 너무나 화가 나서 떠나간 뒤에 20년 동안 일을 가며 살았거든요. 마리 테레즈도 피카소 죽고 나서 피카소한테 버림받고 너무나 긴 세월을 한 40년 이상 되는 세월을 살다가 나중에 피카소가 죽고 나서 자살해요. 이 노라마르도 피카소에게 버림받고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게 되죠. 제클린 로케도 피카소 죽고 알코올 중독과 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권총으로 자살해요. 프랑스와 진로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피카소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딴 여자한테 마음을 두고 그랬을 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피카소가 그 자식들의 마음도 다 이렇게 찢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게르니카가 그 정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기법으로 그려서 유명한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피카소는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폭탄을 던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피카소의 삶과 그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던 피카소.
위대한 작가라는데 왜 그렇게 그림을 못 그렸던 거야? 라는 궁금증이 이제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 피카소 전시회 가기 전 필수 영상이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이 1시간 동안 달려온 피카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전시를 가신다면 아마 또 새로운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전시 잘 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봬요.